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고발에 대한 판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선고된 2009도 6614호 판결인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있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정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해놓았던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불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때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죠. 불기소 처분에 확정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 서초세무서장이 수사기관에다가 피고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 체납 부분에 관해서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무서장이 다시 2004년도 국세 체납 부분에 관해서 고발을 하니까 당초 불기소했던 2003년도, 2002년도 체납 부분을 이번에 고발이 된 2004년도 국세 체납 부분과 함께 공소를 제기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과거에 해놨던 고발이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유효하기 때문이다. 라는 판례의 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고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과 고발의 필요적 고발 사건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에 선고된 2013도 5650 판결입니다.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심화학습용이라고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법학을 공부하실 때 기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응용된 심화 학습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적어 놓은 2013도 5650 판결 같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화 학습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판결을 읽으시면서 쟁점을 추려내고요. 무엇이 쟁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들을 어떤 법리들이 동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익히시고, 사건 사실관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 법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이것을 이제 한편 또 논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전제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논증이고, 말도 변론으로 하는, 구술로 하는 말이나 변론이나 글로 쓰는 법문서들도 다 이런 논증의 과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제가 종종 해왔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신다면은 사실상 이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례나 또는 실제 등장했던 사건들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내용을 던져주고 여러분들한테 쟁점을 추려봐라. 그리고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리가 필요했느냐, 그것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어떤 결론이 등장하느냐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스쿨에서의 바람직한 시험, 테스트 방법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러질 못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애플 펜슬의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이번 강의를 마친 다음에 충전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화학습용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보시고 아마 이런 관점에서 오른쪽에 적어놓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예,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고, 특히 혹시 로컬럭이나 또 검찰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그와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나 문서 속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법리를 찾아내고 또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논점을 찾아내는 공부가요. 그런 차원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임하고, 다소 벅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극적 수사단서로서 고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고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수가 있으면 역시 수사를 개시하게 되니까요. 자수는 아마 형법 총론 시간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강의안의 내용을 읽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1번을 보시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죄송합니다. 애플펜슬을 저기 뭐죠? 충전을 하려고 기기에다 꼽았더니 그런 화면이 잠깐 떴었고요. 자수를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펜슬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수의 양이 적어서요.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오셔서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 신고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고소나 고발과 자수가 다 같지요. 다만 그 주체가, 고소는 고소권자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고발은 그 이외에 범인이나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고, 자수는 범인이 하는 것이 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와 같은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로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 형법상으로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왜 그렇죠? 형법 51조 1항에 보시면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 감면 사유로, 감경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로서 형사소송법 240조에 의해서 고소 고발의 방식, 서면이나 구술이라는 방식, 또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사법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자수에 대해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지요. 자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고소고발 자수라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소극적 수사단서에 대한 강의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역시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보시면 소극적 수사단서로서 저희가 지금 고소와 고발, 자수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소극적 수사단서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소극적 수사단서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적극적 수사단서, 그리고 수사단서의 의의를 공부함으로써 수사의 단서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4장이라는 제목으로 임의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사는 4장에서 보시는 임의수사와 5장에서 보시는 강제처분 내지 강제수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에서는 뭘 공부할 것이냐 하면, 임의수사 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대표적인 임의수사의 방법으로서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그 밖에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임의수사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의를
다시 강의 안으로 돌려서 임의 수사가 등장하는 그 목차의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임의 수사에 대한 강의로 들어가면 강의안을 봐주시면요.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죠. 임의 수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거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수사 방법인데 반해서 강제 수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 법정주의, 강제 수사 법정주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등장을 할 거고요. 이와 같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중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을 임의 수사의 원칙, 임의 수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 관련된 조문을 보시면 199조 1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저희가 수사의 필요성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던 조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강제 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렇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강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임의 수사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조문상 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198조 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구속 수사도 임의수사 원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이 강제수사, 강제처분이자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결국 임의수사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등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사의 단서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불신검문과 같은 수사의 단서에서부터 피의자 동행을 하는 피의자 신문을 위한 임의동행이나 증거 수집, 또 앞으로 배울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임의수사, 명목상으로는 임의수사로 행해지면서 사실상 강제수사가 되는 것을 극구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도요, 또 실무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서도요. 자, 그러면 임의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에 대한 대인적 임의수사의 구체적인 예로는 피의자 신문 2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22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같은 거 있고요. 공무소의 조회, 사실조회라고 흔히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임의수사의 대인적 임의수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대물적 임의수사의 구체적인 예로는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 그 범죄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또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의로 행해지는 검증, 검증은 원래 영장이 받아야 되는데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증, 그래서 승낙검증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이 임의수사인지는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임의수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수사해야 될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형사소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해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가 결국은 수사할 대상이죠. 실무상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저질렀는지를 공부하고 공범이 있느냐, 또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범인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피의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범인 식별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영어로는 라인업이라고 하죠. 라인업. 경찰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볼 수 있고 상대방은 우리를 볼 수 없는 여러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죠? 피의자나 목격자로 하여금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범인인지 이 사람이 범인인지 이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식별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범인 식별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절차를 나중에 지키셔야 되는데요.
한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보고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사람,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여러 명 데려놔야지 너무 구별되는 사람, 한 사람은 곱슬머리, 한 사람은 뭐 대머리,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면 당연히 식별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진을 보여줄 때도 한 사람만 사진을 보여주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복수 대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단수 한 사람만 대면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범행이 바로 저질러진 직후에 쫓아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대면하게 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경우,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수 대면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복수 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아시고 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등장을 하고, 판례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실들이 등장했는지 다소 내용이 길지만 범인 식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선고된 2003도 7033호 판결인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인데요. 용의자의 인상 차기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즉 단수되면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 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인의 인상 차기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대면하기 전에 기록을 하게 한 다음에 용의자를 포함해서 그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을, 그렇죠? 인상 차이가 다른 사람을 대면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접촉하면 안 되겠죠.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취하려야 한다 해서, 범인 식별 절차, 대면에 의한 것은 물론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1항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대질하지 않을 수 있는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정황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대질할 수도, 단수 대면도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된다기보다 단수 대면을 하더라도 신빙성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선고된 2007도 5201호 판결을 보면요, 주거 침입을 해서 강간을 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인데요. 1항에서 보시면 앞서 봤던 법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용의자의 인상 차기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역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하려면 그 식별 절차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네 가지, 사전에 기록해야 하고 여러 사람을 대면시켜야 하고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은 2항에서 보시면 동영상을 제시해서 식별하게 하는 경우나 가두식별, 길거리에서, 그렇죠, 용의자를 식별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 제시, 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자, 이 사건에서는요, 사실관계를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뭐였냐면 2006년 8월 3일 11시 20분 무렵
부산에 있는 동네에서 피해자 이제 여자 아이가 그렇죠 아이죠 9살짜리 여자 아이가 집에 있는데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서 침입한 다음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상처를 입히게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범인 목격자를 찾게 되는 과정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사실관계를 제가 여기서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요. 쭉 읽어보시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만 일단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범인 식별 절차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나 보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만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를 했지만 그와 같은 항소심의 조치가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역시 피고인을 변호하실 때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보아놔야 되겠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또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전형적인 사실관계라고 할까요? 이미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상당한 강의가 5주차에 이르렀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같이 살펴보지는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유의해서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범인과 범죄 사실과 증거 같은 것이 수사할 사항이었고 특히 범인을 수사함에 있어서 범인 식별 절차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198조 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아래 나오는 판례는요. 민사 판결이죠. 가나 다. 1심은 가 민사, 2심 나 다는 민사 대법원 판결인데 손해배상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수사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사건이 등장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도 수사기관과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정보를 과연 언론기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보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버리면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에서건 그렇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건 또는 때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목적 때문에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언론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암시를 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을 보시면요. 이 사건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 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 확대 방향 등에 관해서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 사실의 공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해당하면서 그렇죠. 신문 기자는 어떻습니까? 신문 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 사실을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 기자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죠.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신문사의 기자가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다른 신문사 기사를 보고 다른 신문에 또 영장만을 구해서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의자가 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해서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간 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이 수사기관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면 강의였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이 정도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 그럴 때 수사의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의수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피의자 신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